야다마 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시청하신 후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북촌의 깊은 밤, 달빛이 비치는 안채에서 한 여인이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전 공조참의의 부인 서시마님이었습니다. 42의 나이에 청상이 된 지 3년, 아직 몸은 젊은 나이이건만 긴 세월 혼자만의 시간이 그녀를 괴롭혔지요. 아, 이 밤은 또 어찌 이리 길고 외로운지. 서시마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요. 까만 눈동자는 여전히 반짝거렸고 도톰한 입술은 붉은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은 흑단처럼 빛났고 하얀 피부는 달빛처럼 은은히 빛났습니다. 아직은 사내들이 내 몸을 탐하려 침을 흘릴 것 같은데 휴. 그녀의 손이 자연스럽게 가슴께로 향했습니다. 흰살결의 몸은 여전히 탱탱했고 허리는 가녀렸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그녀였지만 여인의 욕망만큼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4월 화창한 날씨에 서시마님은 남경에서 새로운 물건들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장에 가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붉은 당초문의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곱게 차려입은 그녀의 모습은 나이를 잊은 듯 고왔습니다. 몸종 추녹이 따르는 걸음 뒤로 향단 내음이 잔잔히 퍼졌습니다. 장터 끄트머리, 가게 앞에서 서시마님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남경에서 들여왔다는 청금석 장식의 경대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자개로 장식된 테두리와 푸른빛 청금석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이리 고운 경대는 처음 보는구나. 이 값이 얼마요? 하고 마음이 급해 서시마님이 물었습니다. 20냥이 되겠습니다. 남경 황실에 진상하던 것과 같은 품격이라. 서시마님은 가격 흥정도 없이 20냥이나 덜컥 주고 경대를 구매하였습니다. 마님이 경대를 조심스레 받아 들고 돌아서는 그 순간 저작거리를 급히 뛰어오던 젊은이와 부딪혔습니다. 경대는 그대로 땅에 떨어져 유리에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를 어찌하면. 당황한 서시마님의 눈에 당황하는 젊은이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먹선 같은 눈썹 아래 맑은 눈동자가 있었고 오뚝한 콧날 아래로 도톰한 입술이 자리했습니다. 비록 수수한 선비 차림이었으나 그의 기품은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인, 제가 배상해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돈이 없어서. 젊은이의 목소리는 깊고 부드러웠습니다. 그의 당혹스러운 표정에서도 귀한 집 자재의 기품이 묻어났습니다. 이때 추녹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님, 저 젊은이를 보니 글 읽는 선비 같사옵니다. 마침 마님께서 서책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돌아가신 대감님께서 남기신 서책들을 정리를 하긴 해야 할 텐데요. 서시마님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의 죽은 남편은 한성부 판윤을 지낸 양반으로 많은 서책을 남겼는데 그 중에는 중국에서 들여온 귀한 서적들도 많았습니다. 그동안 그 책들을 정리할 만한 식견을 가진 이를 찾지 못해 애를 태우던 참이었습니다. 젊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실 그는 반대파 세력을 피해 몸을 숨기고 있는 세자였습니다. 조정에는 강원도로 암행을 떠났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한양 장안에 머물며 자신을 노리는 반대파들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양반가의 깊숙한 사랑채는 완벽한 은신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젊은이는 말하였습니다. 서책 정리라면 제가 도움이 될 듯합니다. 특히 중국 서적들도 많이 접해보아 어떤 서책들이 귀한 책들인지도 구분해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젊은이의 대답에 서시마님은 흡족했습니다. 젊은이가 깊은 학식이 있어 보인 것보다 저리 준수한 선비가 서재에서 책을 읽는 모습을 매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살짝 웃음을 띄우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경대값을 다 갚을 때까지 서책 정리를 도와주시구려. 그동안의 거처와 끼니는 제가 제공하리다.
젊은이는 공손히 절을 올리며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껏 서책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젊은이의 비범함은 첫날부터 드러났습니다. 그는 책을 정리하며 때때로 시구를 읊었는데 그 안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서씨마님은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주 넋을 잃곤 했습니다. 때로는 그와 시문을 논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 그날은 봄인데도 불구하고 무척 더웠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얇은 저고리 차림을 하고서 책을 읽고 있는 젊은이를 찾았습니다. 이 책의 뜻이 어려워 고민이네요. 서씨마님은 젊은이의 곁에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그녀의 허리춤에 묶여있는 향남에서 은은한 향내가 퍼졌습니다. 젊은이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 다음 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녀는 또다시 얇은 저고리 차림을 하고 책을 읽고 있는 젊은이를 찾았습니다. 봄비도 이리 내리는데 같이 시를 읊어보는 건 어떤가요? 그렇게 말하며 서씨마님은 젊은이의 맞은편에 다가앉았습니다. 빗물의 습기를 머금은 마님의 얇은 저고리는 마님의 속살과 달라붙어 젊은이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진정하려 애쓰며 처마 끝에 매달린 빗방울 소리 듣고 있다가 갑자기 붓을 들어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봄비는 조용히 내리고 꽃잎은 소리 없이 지네. 그대 향한 이 마음도 말없이 깊어만 가네. 서씨마님은 가슴이 떨렸습니다. 시구 속에 담긴 깊은 정감이 자신을 향하는 것처럼 느껴져 그녀의 마음이 마구 흔들렸습니다. 그의 필체는 마치 구름이 흐르는 듯 유려했고 먹빛은 밤하늘처럼 깊었습니다. 마치 서씨마님의 몸위로 그 굵은 붓이 춤을 추는 듯 하였습니다. 젊은이는 세자라는 신분을 감추고 낮에는 서책 정리를, 밤이면 몰래 담을 넘어 조정의 소식과 자신을 노리는 반대파들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전해 듣곤 했습니다. 하지만 서씨 부인과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의 마음에도 서씨 부인에 대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는 춤추듯한 분놀림으로 시를 계속 써내려가며 시를 읊었습니다. 젊은이가 책을 펼치자 서씨마님이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향기가 은은히 풍겼습니다. 달빛 아래 그림자 하나, 외로이 떨어진 꽃잎 하나. 그가 시를 읊을 때마다 풍겨오는 은은한 향기에 옆에 앉았던 서씨마님은 정신이 몽롱해지는 듯 했지요. 서씨마님은 자신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제 신세가 떨어진 꽃잎처럼 외롭기만 하네요. 그렇게 말하며 그녀도 깜짝 놀라 자신의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는다는 것이 무심코 젊은이의 손등에 스쳤습니다. 순간 젊은이는 깜짝 놀라며 호흡이 가빠지었지요. 하지만 그는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의 신분과 처지를 알릴 수 없는 괴로움이 깃든 눈빛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씨마님은 일부러 사랑채 앞 아무도 없는 우물가로 걸음을 향했습니다. 저녁이면 그곳에서 젊은이가 남들 몰래 세면을 한다는 사실을 마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이가 씻으러 나올 만한 시각, 그녀는 머리를 감기 시작했지요. 까만 머리카락을 풀어헤치자 은은한 향내가 퍼졌습니다. 물방울이 하얀 목덜미를 타고 흐르고 반쯤 풀어헤친 저고리 사이로 쇄골이 드러났습니다. 젊은이가 세숫대야를 들고 지나가다 그만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 세숫대야가 땅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서씨마님은 흘긴 눈길을 돌려 그를 보자 젊은이의 얼굴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침을 삼키며 목을 대가 크게 한번 움직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젊은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허둥지둥 세숫대야를 주워들었습니다. 그의 귓가까지 붉어져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날이 갑자기 더워져 제가 이리 머리를 감게 되었네요. 서씨마님은 일부러 상체를 돌리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고리 사이가 더욱 벌어지며
하얀 살결이 달빛에 은근히 비쳤습니다. 젊은이는 그만 뒷걸음질 치다가 담벼락에 등을 부딪히고 말았지요. 당황한 그의 모습이 어찌나 순수해 보이던지 서씨마님은 더욱 마음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날 밤 서씨마님은 밤새도록 잠들지 못하고 방금 전에 젊은이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넓은 어깨, 단단해 보이는 가슴팍, 희고 고운 피부. 서방님을 여인 후 처음으로 마음이 설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의 고쟁이 사이로 스며드는 밤바람이 그의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찌 이리 가슴이 뛰는 것이냐. 서씨마님은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달빛이 곱게 스며드는 방 안에서 그녀는 다시 거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저고리 고름을 살며시 풀어보았습니다. 아직도 곱고 단아한 40대 여인의 자태가 거울 속에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사내들이 내 몸을 탐하고 싶어 침을 흘릴 것 같은데.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리며 쪽머리를 풀어 헤치자 검은 머리카락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그녀의 심장 소리와 뒤섞이는 듯 했습니다. 촛불 앞에 앉은 서씨마님은 오랫동안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그녀의 눈동자가 젊은 시절처럼 반짝이고 있었지요. 목덜미에 흐르던 물방울을 본 젊은이의 당황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젊은이의 당혹스러운 표정, 붉어진 얼굴, 떨리는 목소리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의 순수한 반응이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하면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지만 서씨마님의 마음은 봄날의 꽃봉우리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보름날이었습니다. 서씨마님은 정원의 꽃을 돌보다 젊은이가 책을 읽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사랑채 처마 아래서 그가 읽고 있던 책은 다름 아닌 도산 서원집이었습니다. 노 선생의 글을 즐겨 읽으시나 보군요. 서씨마님이 다가가며 말을 하자 부인 글귀 하나하나가 참으로 깊이가 있어. 젊은이는 황급히 일어서며 말하였습니다. 우리 서방님도 생전에 그 책을 즐겨 읽으셨지요. 서씨마님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젊은이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달이 밝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그날 저녁, 서씨마님은 술상을 차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술자리를 돌아가신 남편의 방에 마련했습니다. 나란히 앉은 서씨마님과 젊은이 사이로 창가를 통해 들어온 달빛이 은은히 스며들었습니다. 술을 안 드시는 것 같던데 오늘은 어인일이신지요? 양반과 부인들이 평소 술을 멀리하는 것을 알던 젊은이가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론 술상이 반갑기도 하여 물었습니다. 낮에 돌아가신 서방님 생각이 났기에 마음이 적적하여 시를 읊으며 선비님과 술 한잔 하고 싶어 이렇게 술상을 차렸습니다. 불편하시면 상을 거두라 하겠습니다. 서씨마님은 그렇게 말하며 천천히 그의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달빛에 비친 술잔이 은잔처럼 빛났습니다. 젊은이의 고운 손이 술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이 술은 진양조 씨가 보내온 것으로 매화를 담가 만든 것입니다. 매화주라, 꽃잎이 술에 담긴 듯 향이 그윽하군요. 대화는 자연스레 시와 술로 이어졌습니다. 서씨마님은 젊은이의 해박한 지식에 감탄했고 젊은이는 서씨마님의 풍부한 감성에 끌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백의 시를 참 좋아합니다. 꽃 사이로 술을 따르나니 벗이 없어 홀로 마시네라는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지요. 술잔을 기울이며 말하는 젊은이의 은은한 말에 서씨마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그녀의 외로움을 젊은이가 눈치라도 챈 듯한 것 같은 말이었거든요. 그렇게 밤이 깊어갈수록 서로의 술잔이 오고 갔습니다. 술에 취한 서씨마님이 슬며시 저고리 고름을 풀자 달빛 아래 하얀 속저고리가 은은히 비쳤습니다. 술 기운이 올라서인지 몸이 덥네요. 서씨마님의 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젊은이의 눈동자 또한 순간 흔들리는 듯하고 귓불이 붉게 달아올라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를 한 수 읊어볼까요? 서씨마님은 일부러 몸을 기울이며 젊은이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미 그의 코끝으로 그녀의 짙은 향내가 은은히 스며들었습니다. 꽃이 지는 밤에 젊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씨마님은 그에게 더욱 쓰러지듯 바짝 달라붙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술이 과했나 보아요. 그녀는 젊은이의 단단한 가슴팍에 살며시 기대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이 손끝으로 느껴졌습니다. 젊은이의 몸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의 바르게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부인, 이미 취기가 오르신 듯하니 제가 방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달빛 아래 젊은이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당혹감과 함께 무언가 깊은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서씨마님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자신의 방에 홀로 있는 서씨마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젊은이의 체온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듯했고 그의 단단한 가슴팍에 기대었던 순간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아, 이 마음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야. 외로이 타고 있는 촛불 앞에 앉은 서씨마님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볼이 붉게 상기된 채 그녀의 눈에는 어린 시절과 치집왔던 젊은 시절의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고리 고름을 더욱 풀어헤치자 하얀 속살이 달빛에 은은히 비쳤습니다. 왜 이리 가슴이 떨리는 것일까? 서씨마님은 자리에 누워서도 젊은이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시를 읊을 때의 은은한 목소리, 당황할 때의 수줍은 눈빛, 그리고 그의 가슴에서 느껴지던 심장 소리까지. 밤이 깊어갈수록 서씨마님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붉게 얼굴이 달아올라 있으면서도 그녀의 몸을 거부하는 그의 단호한 태도가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더욱 자극시켰습니다. 새벽녘까지 뒤척이던 서씨마님은 창가에 나가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은 여전히 고요했고 시원한 바람이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칼을 스쳐갔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달빛처럼 그녀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듯 했습니다. 초여름의 달빛은 유난히도 밝았습니다. 서씨마님은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이제 젊은이가 언제 그녀의 집을 떠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녀는 가장 얇은 홑옷을 골랐습니다. 달빛에 비치면 얇은 천 사이로 그녀의 몸매가 그대로 드러날 정도로 얇은 옷이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향내를 은은히 풍기며 서씨마님은 사랑채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젊은이의 방에서는 아직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것이 책을 읽는 모양이었습니다. 달빛은 그녀의 모습을 한 폭의 그림처럼 만들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하얀 목덜미가 드러났고 홑옷 사이로 풍만한 상체를 은은히 비쳤습니다. 서씨마님은 일부러 한숨 섞인 콧노래를 흥얼거리자 창문 너머 젊은이의 그림자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서씨마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제다 싶은 순간 그녀는 계획한 대로 발걸음을 헛디뎠습니다. 어머나, 비명과 함께 서씨마님이 넘어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예상대로 젊은이의 방문이 급히 열렸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모습이 더욱 당당해 보였습니다. 부인, 괜찮으십니까? 젊은이가 급히 다가와 서씨마님을 부축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서씨마님은 그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홑옷 사이로 드러난 풍만한 가슴이 그의 단단한 팔뚝에 닿자 젊은이의 몸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발목이 접질린 것 같아요. 서씨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도된 떨림이었지만 그 속에는 진짜 설렘도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방까지 모시겠습니다. 젊은이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의 따뜻한 숨결이 서씨마님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서씨마님의 말에 젊은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조심스레 서씨마님을 안아 들었습니다. 서씨마님은 젊은이의 품에 더욱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가슴팍은 생각보다 더 단단했고 생각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방까지 데려다 주세요. 서씨마님의 말끝에 신음 같은 한숨이 섞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젊은이의 가슴을 스쳤습니다. 젊은이의 발걸음이 흔들리는 건지 마음이 흔들리는 건지 힘겹게 걸어가는 듯 했습니다. 달빛은 두 사람의 모습을 은은히 비추었습니다. 서씨마님은 그의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인. 젊은이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의 팔에 힘이 들어갔다가 풀렸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서씨마님은 그가 고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안채에 다다랐을 때 서씨마님은 젊은이의 옷깃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녀의 호돛이 더욱 벌어지며 달빛 아래 하얀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밤 나와 함께. 서씨마님의 속삭임에 젊은이의 숨결이 거칠어졌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입술이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는 마지막 순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인, 저는 이러면 안 됩니다. 서씨마님을 조심스레 내려놓은 젊은이는 황급히 뒤돌아 사라졌습니다. 빨리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오늘 밤 자신의 결심이 무너질 듯한 발걸음이었습니다. 홀로 남은 방에서 서씨마님은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내가 그리 매력이 없다는 것인가. 내가 너무 늙었나 보구나. 거울 앞에 앉은 서씨마님은 눈물이 흘러내린 자신의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벌어진 호도 사이로 보이는 하얀 살결. 아직도 충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젊은이와의 예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전에 우물가에서 머리를 감던 날, 젊은이의 당황한 눈빛과 떨어뜨린 세숫대야. 그리고 어느 날인가 달빛 아래 술을 마시며 나눈 시구와 이야기들. 그의 학식과 품위에 더욱 마음이 끌렸던 그날 밤. 그리고 오늘 더 늦기 전에 그에게 자신의 마음을 확실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였던 그의 품에 안겼을 때의 떨림, 거의 맞닿을 뻔했던 입술, 마지막 순간의 아쉬움까지도. 서방님이 떠나고 이리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었는데 서씨마님은 홀로 자리에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젊은이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선비를 내가 욕심을 부린 것은 아닐까. 새벽녘이 되어서야 서씨마님은 그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이제는 정리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조정에서는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세자를 암살하려는 반대파들이 세자가 암행을 간 것이 아니라 한양 모처에 양반계에 숨어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씨마님의 집 근처에서 수상한 그림자들이 움직였습니다. 검은 복장의 사내들이 담을 넘어 뛰어들어왔습니다. 서씨마님은 마침 앞들에서 거닐고 있다가 이것을 목격하고 소리쳤습니다. 누구냐? 서씨마님의 외침에 젊은이가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검은 그림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젊은이는 서씨마님을 감싸 안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부인, 뒤로 물러나 계십시오. 젊은이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책이나 읽는 선비의 목소리가 아닌 위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큰 소리를 치자 담 너머에서 숨어있던 세자 이귀사의 무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저와 물러나십시오. 순간 서씨마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하라니, 그동안 자신의 집에서 편하게 같이 생활했던 젊은이가 세자였단 말인가. 더구나 자신이 그토록 유혹했던 상대가 검은 옷의 사내들과 이귀사 무사들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는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인, 제 정체를 솔직하게 말씀 못 드려 죄송합니다. 세자는 서씨마님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검은 옷의 사내들은 모두 제압되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속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자의 정체가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세자 저하. 서씨마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동안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물가에서의 행동들과 달빛 아래 술자리에서의 추태며 얼마 전 밤의 행동들까지. 아이고, 이 소인을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세자는 오히려 따뜻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부인, 오히려 제가 감사드릴 일입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이 제게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자 저하께 이런 무례를. 부인의 그 순수한 마음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외로운 밤을 보내시는 부인의 처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부인에게 더 좋은 인연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43 정도로 보이는 그는 단아한 풍모의 지적인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귀사 중 정오품의 좌익이었습니다. 주변에 다른 적들이 없는지를 살피고 나서 세자에게 온 것이었습니다. 저하, 무사하시나이까? 좌익이 왔는가? 마침 잘 되었소. 소개할 분이 있었는데. 세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서씨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지키는 이귀사의 무사들을 통솔하는 좌익위 정상도라 합니다. 사연이 있어 홀로 되신 지 몇 년이 되었다 하더군요. 좌익위 정상도는 서씨마님을 보자마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백옥 같은 피부와 자신을 바라보는 촉촉한 눈빛에 벌써 첫눈에 반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부인, 이제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좌익위에게 좋은 인연을 찾아 주려던 참이었으니. 며칠 뒤 좌익위 정상도는 서씨마님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다부진 어깨와 남자다운 얼굴로 서씨마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부인, 시를 좋아하신다고 하여 제가 가져온 시집 한 권이 있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보는 책이네요. 소동파의 시집이라. 두 사람은 시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좌익위 정상도는 서씨마님의 해박한 지식과 섬세한 감성에 감탄했고 서씨마님은 그의 사내다운 행동과 어투에 매료되었습니다. 사실 두 사람 다 시에는 그리 관심도 없었지만 시에 대한 식견이 있고 시를 좋아하는 척을 하면서 서로에게 관심을 사려 노력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고 좌익위의 적극적인 구애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달빛 아래서 정원 주위를 거닐다 좌익위가 서씨마님의 손을 갑자기 꽉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부인, 저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부인을 홀로 외롭게 방으로 들여보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랑 같이 사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서씨마님의 몸과 마음도 좌익위에게 완전히 열려버렸습니다. 세자를 향한 한때의 설렘은 이제 좌익위를 향한 깊은 애정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혼인을 약속하였고 세자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후일 서씨마님은 종종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자마마의 거절이 오히려 저에게는 큰 복이 되었나이다. 이제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 좌익위와의 혼인 후 서씨마님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 만난 사랑이었지만 이제는 몸도 마음도 외롭지 않게 오랫동안 둘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부인, 우리의 만남은 하늘이 맺어준 것이요. 이제 우리 더 이상 외로운 밤을 보내지 맙시다. 네, 서방님, 이제야 당신을 만나 진정한 사랑 찾게 되었군요. 달빛 아래 원님과 서씨마님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이렇게 그녀의 외로운 밤은 끝이 났습니다. 세자를 향한 한때의 설렘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고 좌익이와의 사랑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포기할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세자께서는 그저 한 여인의 외로움을 달래주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희생하신 것이지요. 잠시 후 야다마 씨의 다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김대감은 젊은 시절부터 방탕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전주의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나 대대로 이어 내려온 전주 조지소를 운영하며 큰 부를 축적했지만 본인은 일보다는 술과 여색을 탐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대감의 부인 권씨 부인은 그런 남편의 행실을 언제나 질타했습니다. 특히 권씨는 친정 집안이 아직도 한양에서 좌의정을 지내는 등 권력이 어마어마하여 김대감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권씨마님도 김대감이 여종들과 놀아나다 구설수가 생겨 한양에 계신 아버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김대감은 그저 권씨 부인이 무서워 조용히 지낼 뿐 그의 눈은 항상 여종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특히 말순이 애미는 권씨 부인이 아끼는 여종이었음에도 김대감은 항상 그녀에게 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말순 애미는 조용하고 성실한 여종으로 전주 조지소에서 부지런히 일하며 다른 종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았습니다. 김대감은 말순이 애미가 처음 전주 조지소에서 일하던 처녀 때부터 그녀의 요염한 외모에 군침을 흘렸습니다. 말순이 애미의 흰 목덜미와 잘록한 허리, 터질 듯한 엉덩이는 김대감의 구미를 당기기에 충분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권씨 부인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김대감은 대청마루에 나와 앉아 말순이 애미가 일하면서 슬쩍슬쩍 보이는 가슴골과 걸어갈 때마다 흔들거리는 엉덩이를 보는 것으로 만족하여야 했지요. 말순이 애미의 남편은 돌쇠라는 3살 많은 머슴이었습니다. 돌쇠는 마음씨가 착하고 힘이 장사인 사람으로 말순이 애미에게는 늘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말순이 애미가 힘든 일을 할 때면 언제나 도와주었고 장작을 패거나 무거운 물건을 나를 때도 말없이 그녀를 도왔지요. 빨래터에 가서도 무거운 빨래짐을 들어주며 묵묵히 그녀를 도와주었습니다. 돌쇠의 그런 행동 덕에 말순이 애미는 동네 여자들에게 은근한 부러움을 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돌쇠가 힘은 세지만 착하고 어수룩한 면이 있다며 그를 팔푼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이런 말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언제나 환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권씨 부인은 김대감이 말순이 애미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권씨 부인은 말순이 애미가 김대감의 관심을 더 받게 되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말순이 애미와 돌쇠의 혼례를 적극적으로 주선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말순이 애미와 돌쇠는 혼례를 올리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말순이 애미는 돌쇠와 혼례를 올림으로써 김대감의 손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가정을 이루었고 김대감도 부인의 눈치를 보며 한동안 말순이 애미에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김대감은 속으로 아쉬웠지만 그녀를 건드릴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쇠가 김대감의 명으로 다른 마을에 심부름을 가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산적 무리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산적들은 그가 가지고 있던 짐을 빼앗으려 했지만 돌쇠는 김대감의 품질 좋은 한지 원료를 지키기 위해 산적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힘이 장사였던 돌쇠는 몇몇 산적을 물리치기도 했지만 결국 산적의 칼에 맞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돌쇠를 잃은 말순이 애미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돌쇠가 죽고 나서 그녀는 혼자가 되었고 어린 말순이를 키우며 조용히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돌쇠와의 추억을 가슴에 묻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꿋꿋하게 버텼지만
남편을 잃은 허전함과 고독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슬픔을 아는지 모르는지 김대감의 눈에 말순이 애미는 그저 노리기 쉬워진 먹잇감이었습니다. 돌쇠가 살아있을 때는 그의 듬직한 덩치에 눌려 차마 손대지 못했지만 말순이 애미가 혼자가 된 지금 그녀는 김대감이 군침을 흘리기엔 충분했지요. 그러나 말순이 애미는 남편을 잃은 상실감을 털어버리고 어느새 그녀보다 몇 살 아래인 머슴 철용이와 가까워졌습니다. 머슴 철용이는 몇 해 전에 전주 조지소에서 들어와 묵묵히 일하는 머슴이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여종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철용이는 말순이 애미에게 호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틈틈이 말순이 애미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말을 걸고 그녀가 힘들어할 때면 도와주며 조금씩 그녀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돌쇠를 잃고 슬픔에 잠겨있던 말순이의 애미는 철용이의 다정한 모습에 점차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낄 수 있었지요. 철용이는 말순이 애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고 그의 젊고 활기찬 모습이 그녀의 외로움을 채워주었습니다. 어느 날 말순이 애미가 아침부터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본 철용이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침에 먹고 남은 고구마 한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누님, 이거 먹어봐. 내가 아침에 먹다 남긴 건데 달달하고 맛있더라고. 말순이 애미는 자신보다 몇 살 아래인 그가 건네는 고구마를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철용아, 넌 네가 먹던 걸 남한테 주니? 참 못 말리겠어. 우리가 남인가? 철용이 말순이 애미의 젖가슴을 쿡 찌르며 웃었습니다. 말순이 애미는 그녀의 몸을 뒤로 살짝 빼기만 할 뿐 기분 나빠하지 않고 고구마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철용이는 말순이 애미의 입에 고구마가 묻은 것을 보고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누님은 애들도 아니고 뭐 이렇게 입에 묻히고 먹어? 철용이의 다정한 손길에 말순이 애미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너도 참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기만 하니 미안해서 어째. 김대감은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둘이 서로의 몸을 서로 만지며 장난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여 밤에 둘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을지 안 봐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말순이 애미가 김대감 자신한테 보였던 냉담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기에 김대감은 불쾌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한여름의 더운 날씨 속에서 철용이가 말순이 애미에게 시원한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누님, 이리 와서 땀 좀 닦아. 시원한 물 좀 가져왔으니. 철용이는 큰 대야에 물을 담아 말순이 애미의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는 손수건을 물에 적셔 그녀의 이마와 목덜미를 닦아주며 그녀가 더위를 식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물수건으로 그녀를 닦아줄 때마다 물이 흘러 땀으로 인해 옷과 달라붙은 그녀의 살결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옷이 몸에 달라붙는 걸 의식한 말순이 애미는 그녀의 손으로 옷을 몸에서 떼어내 펄럭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철용이 웃으며 말했지요. 누님, 지금 나 보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말순이 애미는 손짓을 멈추고 웃으며 철용이에게 말했습니다. 철용아, 너는 항상 이렇게 나를 챙겨주니 고마워. 너 없으면 내가 어떻게 지낼지 모르겠어. 철용이는 말순이 애미의 말을 듣고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고마우면 저녁에 만나요. 누님 몸이 그리워. 갑자기 다가와 귀에 속삭이는 철용이의 말에 말순이 애미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고개를 숙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김대감이 두 사람의 이런 친밀한 장면 또한 지켜보고 있었고 그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지소의 구석 멀리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보았습니다. 철용이와 말순이 애미가 물에 젖은 상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몸을 밀치고 웃는 모습에 그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특히 철용이가 말순이 애미의 허리를 주물럭거리며 귀에 속삭이는 장면은 김대감의 질투심을 폭발시켰습니다.
어떻게 머슴놈 따위가 감히. 김대감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질투와 분노로 이를 갈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밀어내기만 하고 냉담하게 대하던 말순이 애미가 온 지 몇 해 안 된 어린 머슴놈에게 몸을 맡기며 웃고 있다는 사실이 분통 터졌지요. 김대감은 머슴 철용에게 위기감을 느끼고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김대감은 조지소에서 한창 일하고 있던 말순이 애미를 다른 머슴들 몰래 손으로 잡아 끌어 구석으로 데려가 말하였어요. 말순이 애미야, 내가 저녁에 맛있는 음식을 차려둘 터이니 저녁에 내 방에서 같이 술 한잔 하지 않겠느냐. 말순이 먹을 것은 내가 따로 챙겨두도록 하겠네. 김대감의 갑작스러운 손길에 말순이 애미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방을 담당하는 친방 나이는 순덕이가 하지 않습니까요? 제가 대감마님 술시중 든 것을 들키면 권씨마님께 제가 혼납니다요. 또다시 말순이 애미가 김대감을 거절하였지만 자신을 거부하는 모습에 오히려 김대감은 그녀를 꼭 품어보겠다는 욕심이 더 생겼습니다. 권씨 부인이 친정집에 가서 거진 한 달 동안 자리를 비운 지금이야말로 김대감은 자신이 마음껏 행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철용이는 자신이 없는 동안 김대감이 말순이 애미에게 접근한 사실을 알고 내심 그녀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철용이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기 전에 말순이 애미에게 조용히 속삭였었습니다. 누님, 대감마님이 또 접근하걸랑 내게 말해. 내가 어떻게든 대감마님에게 아주 챙피를 줄 테니. 말순이 애미는 철용이 듬직하긴 했지만 철용의 말이 어림도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요. 깊어가는 여름밤, 조지소는 이미 하루의 일이 끝나고 모든 일꾼들이 집으로 돌아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술을 한 잔 걸쳤지만 마음이 심란하고 잠이 오지 않아 집 밖으로 나와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책을 하며 혼자 생각을 정리하던 그는 어느새 조지소 근처에 다다랐습니다. 밤이 늦은 시간인데도 조지소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보고 김대감은 그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에 조지소에 누가 남아있는 거지? 그는 의아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조지소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혹시 불이 난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도 스쳤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누군가의 낮은 숨소리가 그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김대감은 창문 옆에 몸을 숨기고 소리가 나는 쪽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조지소 안쪽에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김대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머슴 철용이와 여종 말순이 애미였습니다. 말순이 애미가 철용 옆에 철썩 달라붙어서는 철용의 손길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을 주무르던 철용의 손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자 말순이 애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그의 손을 끌어 자신의 몸과 겹치게 하였습니다. 둘의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등잔불에 비친 그림자가 어지럽게 움직였습니다. 곧 말순이 애미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숨 넘어가는 소리가 조지소를 가득 채우는 듯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거친 숨을 내뱉던 둘은 나란히 누워 손을 잡고 속삭이며 웃었습니다. 철용이는 말순이 애미의 손을 꼭 잡고 그윽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방금 전 절정의 여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철용이는 말순이 애미의 손을 잡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님, 이렇게 밤에 조지소에서 둘이 뒹굴고 낮에 다시 일하러 오면 낮에도 막 흥분돼서 참을 수가 없어. 말순이 애미는 그의 물건을 손으로 꽉 잡고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낮에 널 보면 참을 수가 없더라고. 하지만 조심해야지. 누가 보기라도 하면, 특히 대감마님한테 들키면 우리 정말 큰일 난다고. 철용이는 말순이 애미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가슴을 어루만졌습니다. 걱정 마 누님.
철용은 천천히 말순이 애미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고 철용이는 조심스럽게 입술을 찾았습니다. 말순이 애미는 철용이와 입맞춤을 하며 그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사실 말순이 애미는 철용이보다 나이가 몇 살 위였고 두 사람의 대화가 늘 깊이 통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철용이의 젊고 활기찬 성격 때문에 다른 여종들에게도 너무 잘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용의 다정함과 튼실한 몸은 밤에 만나는 것만으로도 말순이 애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철용이의 뜨거운 품에서 그녀는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그 모든 장면을 숨죽여 지켜보며 질투와 분노가 마구 끌어올랐습니다. 김대감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장 뛰쳐들어가 이 연놈들을 잡아족쳐도 시원치 않았으나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화를 식히며 김대감은 조용히 조지소를 떠났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며 이 두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좋다, 철용이 이놈. 니놈이 내가 말순이 애미를 맘에 둔 걸 뻔히 알면서도 탐하다니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주마.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김대감은 어떻게 하면 철용이 놈을 내쫓고 말순이 애미의 마음을 자신에게 돌릴 수 있을지 밤새 고민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 머스민 개똥아범이 김대감을 찾아왔습니다. 개똥아범은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듯 망설이다가 눈치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사실 철용이 그놈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요. 그놈이 과부인 말순이 애미랑 붙어 먹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순덕이랑도 몰래 만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요. 얼마 전 당나무를 보관하는 저창에서 둘이 은밀히 만나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요. 김대감은 그 말을 듣고 눈이 번쩍 뜨이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개똥아범은 김대감의 얼굴이 환해진 걸 보고 안도감을 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놈이 밤마다 하루씩 돌아가며 오늘은 인연, 내일은 전연을 품는 것 같습니다요. 이놈을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요. 이건 자신의 계획을 실현할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철용이 놈이 순덕이와 몰래 만나는 모습을 말순이 애미가 직접 목격하게 한다면 철용이 놈과 말순이 애미의 관계는 분명 깨질 수밖에 없을 터였습니다. 그날 저녁 김대감은 일부러 말순이 애미를 불러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김대감 생각엔 오늘 필시 철용이 놈이 순덕 인연을 만날 것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이었지요. 말순이 애미야, 낮에 저창에 물건 수량을 정리하다가 그만 입점 문서들을 두고 온 것 같구나. 밤이 늦었지만 중요한 문서이니 어여 좀 다녀오거라. 말순이 애미는 늦은 시간에 심부름을 나서는 것이 조금 꺼림칙했지만 대감의 명이기에 어쩔 수 없이 저창으로 향했습니다. 빨리 다녀오기 위해 종종 걸음으로 내달린 그녀는 이 늦은 밤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른 채 조심스럽게 저창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말순이 애미는 깜짝 놀라 발을 멈추었습니다. 저창 안에는 철용이와 순덕이가 서로 뒤엉킨 채 온몸은 땀이 젖어 있었고 순덕이는 한지로 자신의 입을 막고 있었지만 숨 넘어가는 소리를 완전히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에 빠져 말순이 애미가 들어온 것도 모르고 있었고 순덕이는 조금만 더를 반복하며 철용의 몸 위에서 미친 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애미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 철용이 다른 여종과 몸을 섞고 있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잠시 동안 말순이 애미가 서 있는데도 두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자 그녀는 얼른 문 밖으로 나가 숨었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순덕이가 장난스레 철용이의 그것을 꽉 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밤마다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야? 다른 연들하고 다니면 내가 이걸 확 뽑아버릴 거야. 철용은 순덕이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억지 미소를 짓고는 타일렀어요.
걱정 마. 내가 순덕이 너 말고 또 누구랑 이 좋은 걸 하겠어. 난 순덕이 너뿐이야. 말순이 애미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자신만을 사랑한다던 철용이의 말을 전부 믿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일은 그것이 거짓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허탈한 걸음으로 조지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말순이 애미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김대감에게 갔습니다. 조지소에서 입점 문서들을 가져와야 했지만 조지소 안을 찾아볼 수 없었으니 어떻게 변명을 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김대감은 그녀가 빈손으로 온 것을 보고 부드럽게 말하였습니다. 밤이 어두워 문서 찾기 쉽지 않았나 보구나. 고생하였다. 어여 들어가 쉬도록 하게나. 대감마님이 야단칠 줄 알고 각오하고 있던 그녀는 오히려 다정한 그의 목소리에 그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으로 오는 동안 억울하고 분해도 김대감 앞에서는 평정심을 유지하자고 다짐했건만 허사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말순이 애미를 말없이 토닥이던 김대감은 조용히 그녀를 안아주면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너무 밤늦게 심부름을 보내서 힘들었나 보구나. 내가 미안하다. 어여 들어가서 쉬도록 하거라. 김대감은 말순이 애미를 돌려보내며 그녀의 등 뒤에서 빙그레 웃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애미는 어젯밤의 그 장면이 다시 떠올라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철용이가 자신과 혼인을 약속한 사이는 아니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 홀로 지내게 된 이후 외로운 밤을 잊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철용이는 그녀에게 다시금 남녀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었고 그의 튼튼한 아랫도리가 주는 위안은 그녀의 어떤 시련도 전부 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 철용이가 여종 순덕이와 정분이 났다는 사실을 알고 말순이 애미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자신을 위로해 주던 이가 다른 여자를 품에 안고 있었다니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지만 다시 그의 품에 안기고 싶은 욕망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맞들린 철용이의 몸을 쉽게 잊을 수가 없었고 그의 몸과 뒤엉켰던 자신의 몸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외로움과 배신감에 몸부림쳤습니다. 낮에 김대감은 멍하니 일을 하고 있는 말순이 애미를 지켜보고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순이 애미가 철용의 배신으로 괴로워하는 틈을 타 그녀의 환심을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김대감은 그녀가 배신감과 외로움에 시달리다 결국엔 자신에게 안길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며칠 후 김대감은 일부러 조지소를 둘러보는 척하며 철용이 놈을 불렀습니다. 철용이는 갑작스런 김대감의 부름에 당황해서 무슨 일인가 하고 뛰어갔습니다. 철용이 이놈, 넌 이제부터 내 조지소에 나올 필요 없다. 썩 집에서 나가거라. 갑작스러운 호통에 철용은 깜짝 놀란 얼굴로 김대감을 바라보며 하소연하였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갑자기 집을 나가라고 하십니까? 억울합니다요. 김대감은 냉소를 머금고 다시 한번 호통을 치었습니다. 무슨 잘못이라?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정말 모른다는 말이더냐. 네 놈이 내 허락도 없이 감히 저창에서 계집년과 놀아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철용은 김대감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창에서 순덕이와 함께한 일이 들켰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철용은 말문이 막히고 몸이 굳어졌습니다. 김대감은 그의 반응을 보며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창에서 그 짓거리를 했기에 망정이지 나라님에게 진상하는 한지를 만드는 조지소에서 그랬다가는 국법으로 다스려 참형을 당했을 것이다 이놈아. 철용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창에서 순덕이와 같이 있었던 것을 대감마님이 직접 목격한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철용이는 조지소에서 벌인 일을 들켜서 죽음을 당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결국 짐을 챙기고 말없이 조지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순이 애미는 철용이가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에 빠졌습니다. 어찌되었건 한때나마 몸을 섞던 사이였으니
철용이가 쫓겨난 것이 기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심란함 속에서 매일 밤 홀로 조지소 주위를 거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대감은 멀리서 혼자 괴로워하며 배회하는 말순이 애미를 지켜보면서 이제 보드라운 그녀를 품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기뻐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김대감은 말순이 애미에게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네며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정하게 그녀의 안부를 물었고 그녀의 상심을 위로했습니다. 말순이 애미는 철용을 잃은 상처를 잊을 수 없었지만 김대감의 따뜻한 말과 배려가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김대감은 말순이 애미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저녁 술상을 준비하라는 명목으로 그녀에게 술시중을 들게 한 것이었습니다. 말순이 애미는 조금 망설였지만 원래 대감마님 시중을 들던 친박나인 순덕이도 저번 저창 일로 다른 집에 팔려갔기에 마땅한 핑곗거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술상을 들고 김대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대감은 그녀가 방에 들어오자 다정하게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도록 권했습니다. 말순이 애미야,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무슨 일이 있느냐? 김대감은 그렇게 물으며 그녀에게 술을 한 잔 따라 주었습니다. 말순이 애미는 한동안 말없이 있다가 김대감이 준 술을 한 잔 마시고는 울면서 그날 밤 철용이와 순덕의 일을 고하기 시작하였지요. 그렇게 김대감이 따라주는 술잔을 몇 잔이나 들이키며 그간의 사연을 늘어놓았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마구 흘러내렸습니다. 김대감은 그런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그런 일들은 너 혼자 짊어지고 아파할 필요가 없다. 네가 힘들어하는 건 내가 참을 수 없으니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말만 하거라. 내가 성심으로 도와주겠다. 김대감의 진심 어린 따뜻한 말에 말순이의 애미는 그동안 쌓여있던 걱정과 슬픔이 눈 녹듯이 사르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김대감은 그녀의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주며 슬픔을 함께 나누어 주었습니다. 말순이 애미는 자신의 아픔을 다 털어놓은 후 김대감의 따뜻한 위로 때문인지 술 기운 때문인지 점차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습니다. 술을 마시며 한참 동안 서로의 마음을 나누어서인지 둘은 어느새 서로의 고름을 풀고 있었고 서로의 몸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둘은 그 밤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말순이 애미는 철용이처럼 단단하고 힘찬 것을 느끼진 못했지만 나이가 있는 김대감에서 편안한 안정감과 위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대감 역시 다른 여종들하고 다르게 마음이 순수한 말순이 애미가 자신의 곁에 오랫동안 같이 있어주길 바랬습니다. 이날 이후 말순이 애미는 친박나인이란 핑계로 매일 밤 김대감의 방으로 술상을 들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이 먹은 사내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천천히 온몸을 구석구석 어루만져주는 정성 어린 손길에 길들여져 갔습니다. 김대감도 오랫동안 원했던 그녀를 항상 다정한 손길로 그녀가 기뻐할 때까지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순이 애미는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르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자신의 방으로 돌아오곤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주방에서 일을 시작하려던 늙은 여종 복길이 애미가 우연히 말순이 애미가 김대감의 방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복길이 애미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김대감이 여색을 밝힌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가 여종들에게 찝쩍거린다는 것도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종이 김대감의 방에서 새벽에 나오는 모습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지요. 복길이 애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호라, 말순이 애미 인연이 얌전한 줄 알았더니만 이걸로 잘만 하면 돈 좀 챙기겠는데. 복길이 애미는 말순이 애미와 김대감의 관계를 눈치채고 이를 이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봉엇을 토대로 김대감을 협박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입을 다무는 대가로 돈이나 밭 몇 마지기를 요구할 속셈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복길이애미는 김대감을 찾아가 조용히 아뢰었습니다. 대감님, 저도 이제 나이가 많아 일을 더 못할 것 같습니다요. 근데 말입죠. 제가 새벽에 못 볼 것을 봤습지요. 김대감은 복길이애미의 말을 듣고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못 볼 것이라니 무슨 말을 하는 게냐. 복길이애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새벽에 일어나 주방으로 가다가 우연히 대감님 방에서 계집 하나가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요. 김대감은 복길이애미의 말에 잠시 당황했지만 그녀의 말에 노란하다 보면 언제까지나 그녀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김대감은 시치미를 떼며 말하였습니다. 인연이 미쳤느냐? 네가 나를 협박하는 것이더냐? 멍석마리를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김대감이 오히려 호통을 치며 무섭게 나오자 겁을 먹는 복길이애미는 잘못했다고 빌면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김대감에게서 무시를 받은 복길이애미는 결국 더욱 악랄한 행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복길이애미는 다른 몇 명의 여종들과 함께 말순이애미를 집 근처 숲속으로 끌고 가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말순이애미가 사실을 실토하게 하여 김대감으로부터 논과 밭을 뜯어낼 계획을 하였던 것입니다. 니년이 밤마다 대감님 방에 드나드는 걸 내가 모를 것 같으냐. 내가 이 사실을 권씨마님에게 일러 바치면 넌 맞아 죽을 것이다. 그러니 니년이 대감과 놀아났다는 것을 니년 입으로 실토하거라. 말순이애미는 여종들의 협박에 당황하며 두려움에 떨었지만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비록 김대감이 다른 여종들에게 남봉꾼처럼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자신이 힘들고 외로워할 때 김대감이 자신을 따뜻하게 위해주고 아껴준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기에 김대감에게 불리한 내용을 자신의 입으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협박해도 입을 열지 않자 분노한 복길이애미는 더욱 과감한 행동을 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말순이애미를 저장 뒤편의 창고로 끌고 가 널려있는 당나무로 그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당나무의 거친 가시들이 그녀의 가슴팍과 다리를 피로 물들이기 시작했지요. 그 시각 김대감은 말순이애미에게 술상을 준비하라고 명했으나 그녀가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급한 마음에 말순이애미를 찾으러 나섰고 결국 저장 뒤편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협박하는 여자의 소리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김대감은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장 창고에 다다랐을 때 김대감은 여러 명의 여종들이 말순이애미를 나무 몽둥이로 때리고 소리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방에서 대감마님과 무슨 짓을 했는지 어서 모든 걸 털어놓아라. 그러나 말순이애미는 온몸이 피로 물들면서도 이를 악물고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그런 모습에 김대감은 깊은 감동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김대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소리쳤습니다. 이년들이 감히 사람을 죽을 정도로 때리다니 니들이 정녕 죽고 싶은 것이냐. 복길이애미와 다른 여종들은 김대감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김대감의 눈빛은 차갑게 번득이며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복길이애미와 다른 여종들을 붙잡아 내동댕이를 치고 무자비하게 매질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연들이 감히 나를 협박한 것도 모자라 내 나인까지 매질을 하였던 것이냐. 니년들도 한번 맞아봐라. 그렇게 한참을 때리던 김대감은 관에 신고를 하였고 복길이애미와 그 여종들은 모두 압송되었습니다. 그 후 복길이애미와 그 여종들은 장형에 처해져
겨우 목숨만 건져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김대감은 말순이애미에게 그전보다 더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어떤 고통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침묵을 지켜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 그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김대감은 말순이애미가 더 이상 자신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그녀를 면천시켰고 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한 재산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김대감의 배려로 말순이애미는 그녀의 딸 말순이와 함께 전주 외곽의 작은 집에서 조용하고 평온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딸린 밭에서 농사를 지으면 부족함 없이 살 수가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말순이가 잠든 야심한 밤이 되면 김대감은 고기며 떡이며 말순이가 좋아하는 약과들을 양손 가득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말순이애미는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한 술상을 옆방에 펼쳐놓고 김대감을 반겼습니다. 말순이애미는 김대감의 연륜이 느껴지는 천천히 온몸을 구석구석 어루만져주는 정성 어린 손길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김대감이 다정한 손길로 그녀가 기뻐할 때까지 쓰다듬어 주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대감은 새벽녘에 닭이 울 무렵에야 말순이애미의 집에서 나와 자신의 집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은밀한 만남이 삶에 큰 행복을 안겨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깊은 달빛 아래에서 더욱 빛났습니다. 말순이애미와 김대감은 비밀스럽고도 뜨거운 사랑을 나누며 평생을 함께할 약속을 다졌습니다. 한지의 고요한 향이 감도는 밤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행복한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잠시 후 야다마 씨의 다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조선시대 어느 마을, 마당에 매화나무가 크게 있는 집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몇 해 전 남편과 사별한 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온 그녀는 아직 아이를 가져보진 못했지만 풍만한 몸매와 흰 피부, 그리고 우수에 젖은 눈망울까지 외모가 무척 예뻤지요. 그러다 보니 고을의 수많은 내노라 하는 남정네들이 그녀의 미모를 탐내었지만 그녀의 우아한 기품과 도도한 성품 때문에 그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사또가 부임해 왔습니다. 사또 김자홍은 원래 한양에서 큰 벼슬을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무예가 뛰어났지만 그의 권력욕과 탐욕 또한 대단했지요. 얼마 전 한양에서는 이판대감의 딸이 젊은 나이에 청상과부가 되었는데 김자홍은 그녀의 미모에 반한 나머지 이판대감의 집에서 잔치가 있던 날 밤 술에 취해 그녀의 처소에 몰래 들어가려다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조정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조정의 관료가 이판대감의 딸을 희롱하려 한 것이니 보통 큰일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이판대감의 노여움을 산 김자홍은 결국 이 작은 고을의 사또로 좌천되어 내려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의 구미를 당기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매화나무집에 사는 절세미인 과부의 이야기였습니다. 남의 여자를 탐하기 좋아하는 그가 이번에야말로 자신의 뜻대로 해보리라 마음먹었지요. 대체 과부가 얼마나 미인이길래 이리도 난리들이란 말인가? 제년이 아무리 미인이라 한들 감히 이 고을의 사또인 나를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다. 사또는 곧바로 자신의 시중을 두는 관노 칠보기를 불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영감마님? 그래, 이번에 조정에서 내려온 교지를 보니 오랫동안 정절을 지키며 살아온 과부들에게 정려문을 내리라 했다. 네가 매화나무집 과부에게 가서 전가를 전해주거라. 이방 어르신이 아닌 제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무슨 전가를 전하면 되겠습니까? 네가 다녀와도 충분하다. 과부가 젊은 나이에도 제가하지 않고 정절을 지켜온 것이 가상하여 마을 입구에 정려문을 세워줄까 하는데 관하로 와서 의논하자 전하기만 하면 된다. 실상 이는
사또가 과부를 만나기 위해 꾸며낸 거짓이었습니다. 관노 칠복이는 매화나무가 있는 과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님, 사또께서 마님을 관하로 모시고 오라 하셨습니다. 무슨 일로 날 부른다고 하더냐? 마님께서 오랫동안 정절을 지키며 사셨기에 그 뜻을 기리고자 마을 입구에 정려문을 세우는 일을 의논하고자 하신다 합니다. 정려문이라. 나는 그저 내 도리를 다했을 뿐인데 무슨 상까지 받아야 한단 말이냐? 그리고 정려문은 3년상을 치르고 수절한 지 20년이 넘어야 받는 것이 아니더냐? 셋내야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 아직 젊은 나이에 정려문을 받는 건 과한 일이니 사양한다고 전하거라. 다시는 이런 일로 날 찾지 말라 말씀드리거라. 과부는 쌀쌀맞게 말하고는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칠복이가 다시 다급하게 여쭈었습니다. 마님, 잠시만요. 또 무슨 일이더냐? 혹시 혼자 계시면서 불편하신 것은 없으신지요? 제가 미천한 몸이지만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 울타리도 낡아 보이고 마당에 장작더미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과부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허, 네가 쓸데없는 걱정을 다 하는구나. 내 집안 살림 걱정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내 걱정 말아라.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사사로운 것에 관심 두지 말거라. 과부는 화가 난 듯 쌀쌀맞게 말하고는 휙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과부의 차가운 말투 속에서 왠지 모를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지요. 칠복이는 다시 사또에게 돌아가 전했습니다. 영감마님, 마님께서 아직 젊은 나이라 정려문을 받기에는 이르다며 사양하신다 하셨습니다. 뭐라? 감히 나의 호의를 거절해? 더구나 그 이유가 점다는 것이란 말이냐? 사또는 자신의 계략이 들통 난 것 같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무시당한 것 같아 자존심이 몹시 상했지요. 칠보가 앞장서거라. 어디로 모시면 되겠습니까, 영감마님? 매화나무가 있는 과부의 집으로 가자. 이번에는 이 고을의 사또로 마을 백성의 안위를 살피러 가는 순찰이다. 예, 순찰이시면 이방 어르신이나 호방 어르신도 같이 가자고 부를까요? 연료가 혼자 살기엔 불편함이 많을 터. 그래서 조용히 관하에서 살펴보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니 너랑 조용히 다녀오자꾸나. 혹시 도둑이나 불량배들의 위협은 없는지, 생활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이 모두가 마을 사또로서 마땅히 살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칠복이는 이번에도 사또의 속내가 다른 데 있음을 눈치챘지만 자신의 모시는 분이니 할 수 없이 앞장섰습니다. 마님, 사또께서 마님이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신지 확인하신다고 친히 방문하셨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과부가 모습을 드러내자 선녀를 연상케 하는 그녀의 고귀한 자태에 사또는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또 나으리께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지난번 정려문 이야기는 부인의 뜻대로 접어두기로 했소. 허나 이 고을의 사또로 아녀자의 안위를 살피는 것은 마땅한 도리이기에 찾아왔소이다. 혹여 불편한 점은 없는지, 도움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왔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저는 부족함 없이 잘 지내고 있으니 다른 어려운 주민들을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부가 말하는 동안 사또의 시선이 그녀의 도도한 자태를 훑고 있었습니다. 꽃잎처럼 붉은 입술에서 시작해 하얀 목선을 따라 내려가는 그의 불순한 눈길에 과부는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사또는 저고리 사이로 살짝 비치는 옷 같은 살결을 탐하듯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허나 홀로 사는 여인이 겪을 어려움이 있을 터. 사또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눈치챈 과부는 소매로 가슴을 가리며 은근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마치 짐승의 혀처럼 자신의 몸을 핥고 있는 것 같아 소름이 돋았기 때문입니다. 과부는 방 안으로 한 걸음 물러서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친정 오라버니나 이웃들에게 도움을 청할 것이니 사또께서 이리 마음 쓰실 것까진 없습니다. 사또는 과부의 단호한 태도에 또다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찰을 핑계 삼아 찾아왔음에도 일이 거절당하니 체면이 깎인 데다 자존심도 크게 상해 얼굴이 붉어진 채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듣던 대로 참으로 도도한 년이구나. 네, 이제껏 이런 대접은 처음이다. 한편 관노 칠복이는 과부의 아름다움에 더욱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전에도 배웠지만 오늘따라 더욱 빛나 보였지요. 이미 그의 가슴 속에는 과부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과부의 도톰한 입술과 잘록한 허리를 생각하며 잠 못 이루는 상사병에 걸린 것이었지요. 칠복이는 과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신만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어느 날 무거운 나무찜을 지고 과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자네가 무슨 일인가? 게다가 그 무거운 나무는 웬 것이냐? 지난번 순찰을 돌다 보니 마님 떽떽감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이고, 참으로 고맙구나. 마침 겨울 땔감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밥이라도 먹고 가거라. 아닙니다. 한겨울을 나시려면 이 정도로는 부족할 테니 제가 더 해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며칠에 한 번씩 칠복이는 나무를 해다 주었고 문이 고장나 덜컹거리는 것도 경첩을 구해다가 고쳐주기도 하고 밤에 위험하다고 걸쇠도 달아주었지요. 밤늦게 취객들이 과부의 집 근처를 어슬렁거릴 때면 먼발치에서 지켜보다가 쫓아내기도 했지요. 나무 10짐을 모두 채워주고 나오는 칠복이를 과부가 불러 세웠습니다. 이렇게 수고해주니 무언가 사례를 해야 할 것 같구나. 여기 얼마 안 되지만. 아닙니다, 마님. 마님께서 따뜻한 겨울을 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칠복이는 과부의 집을 뛰어나왔습니다. 며칠 후 칠복이는 이른 아침부터 과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마님, 겨울이 다가오는데 아궁이와 굴뚝을 살펴보니 여기저기 구멍이 나고 허물어진 곳이 많습니다. 수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칠복이는 아궁이에 떨어진 부분을 돌로 다시 쌓고 황토를 개어 꼼꼼히 발랐습니다. 굴뚝에 갈라진 틈도 말끔히 메우고 연기가 잘 빠지도록 손봐주었지요. 일을 마친 칠복이는 이어서 뒤뜰로 가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단단한 팔뚝에 힘줄이 불끈 솟았고 이마에는 구슬 같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도끼날이 쌩쌩 소리를 내며 장작을 가르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든든했지요. 과부는 일하는 칠복이를 부엌 문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땀방울과 장작을 드는 듬직한 모습에서 전에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사내다운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장작을 한 번에 쩍 가르는 그의 힘찬 모습은 과부의 마음을 설레게 했지요. 이렇게 정성스레 집안일을 돌보는 칠복이의 모습에 과부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미천한 신분이지만 그의 진심 어린 마음과 듬직한 사내다움이 전해졌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다시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칠복이가 술에 취해 과부의 집 마루에 앉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술을 이리 많이 마신 게냐? 마님, 제가 너무 속이 상해 술을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마님, 저는 왜 하필 이런 천한 노비로 태어났을까요? 사랑하는 분을 가슴에 품고도 이 신분 때문에 사모한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는 이 서러움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제가 양반가에서 태어났더라면 떳떳이 마음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칠복이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흐느낌에 과부의 마음도 아파왔습니다. 밤낮으로 자신을 위해 헌신하던 그의 순수한 마음이 가슴 깊이 전해졌기 때문이지요. 내 집 울타리를 고쳐주고 밤마다 내 집 주변을 돌며 보호해주고 땔감을 해다 주던 그 마음이 이런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던 과부는 칠복이의 두 손을 꼭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노비로 태어난 것이 너의 잘못은 아니니라. 신분이란 것은 사람들이 만든 것일 뿐. 진정한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법이니라. 과부의 따뜻한 위로에 칠복이는 그만 그녀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과부는 순간 놀랐지만 그의 순수한 마음이 안타까워 가만히 안아주었지요. 달빛 아래 과부에게서는 은은한 꽃향기가 났고 칠복이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을까 과부가 칠복이를 불렀습니다. 칠보가 잠이 든 것이냐? 여기서 잠들면 어쩌느냐?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일어나 가보거라. 하지만 술에 취해 깊이 잠든 칠복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과부는 칠복이를 방으로 옮기고 이불을 덮어주려 했습니다. 그때 칠복이가 잠결에 몸을 뒤척이다 칠복이의 아랫도리가 불룩해진 것을 보고 과부는 깜짝 놀라 얼굴을 붉혔습니다. 황급히 이불을 덮어주고는 한 걸음 물러나서 잠든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리 술에 취하여도 젊은 사내의 것은 이리도 커지는구나. 다음 날 아침 칠복이가 깨어났습니다. 아이고, 마님. 제가 어찌 여기에. 괜찮다. 어제 어디서 그리 술을 마시고 온 것이더냐? 여기 황태국을 끓였으니 어여 먹거라. 칠복이는 과부가 건넨 황태국을 먹고 나서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님. 큰 실례를 저질렀습니다. 칠복이는 그렇게 서둘러 나왔지만 어제 자신이 취한 척하며 자신의 불룩한 아랫도리를 일부러 보였는데도 그것을 본 마님의 반응이 그리 싫지 않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괜찮게 생각하는 마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기뻤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양반들도 이루지 못한 일을 자신이 이뤄내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어느 날 칠복이가 과부를 찾아와 조심스레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마님, 이것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칠복이가 내민 것은 청록색 비취로 만든 나비 모양의 놀이개였습니다. 빛바랜 듯했으나 은은한 광채가 여전히 아름다웠지요. 이게 웬 놀이개란 말이냐? 오늘이 마님의 생신이시기에 장에 나가 구해보았습니다. 비록 낡은 것이라 송구스럽습니다만. 과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뒤로는 자신의 생일도 잊고 살았는데 칠복이가 이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가 어찌 내 생일을 알았단 말이냐? 마님을 늘 마음에 두고 있으니 이런 것쯤이야. 그 말은 네가 나에게 마음이 있다는 뜻이더냐? 아니, 그저 마님께서 홀로 계시니 힘든 일들이 많을까 걱정되어 마음이 쓰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다정한 마음씨로구나. 과부는 칠복이의 세심한 마음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앉거라. 이리 정성스레 찾아왔으니 내가 술이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구나. 과부는 안방으로 들어가 오랫동안 아껴두었던 술병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내 서방이 생전에 즐기시던 국화주란다. 올해 제사상에 올리려 했었는데 오늘은 너하고 한 잔 나누고 싶구나. 아이고, 그렇게 귀한 술을. 아니다. 이리 마음 써준 너의 정성이 고맙구나. 둘은 달빛 아래 마주 앉아 국화주를 나누었습니다. 은은한 국화향이 퍼지는 가운데 과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칠복이의 순박한 마음씨가 전해져 왔기 때문이지요. 과부는 자신을 이토록 세심하게 생각해주는 칠복이가 고마웠습니다. 둘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술잔을 주고받았지요. 그러다 과부는 취기가 올라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달빛 아래 잠든 과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국화주에 취해 스르르 눈을 감은 그녀의 앞머리가 이마에 살포시 내려앉았고 저고리 깃이 살짝 풀어져 있었지요. 칠복이는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든 과부를 바라보던 칠복이의 마음이 마구 요동쳤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고 그가 억눌러 왔던 감정이 가슴 속에서 솟구쳐 올랐습니다. 칠복이는 과부의 옷깃 가까이 손을 뻗었다가 문득 멈칫했습니다. 아니, 이래서는 안 되지. 마님은 나를 이토록 귀히 대해주시는데 내가 이런 파렴치한 짓을 어찌 한단 말인가. 칠복이는 차마 더 이상 손을 뻗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득 자신을 돌아보니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그저 아름다운 과부를 품어보려 했던 것이라면 자기 자신도 사또처럼 그저 욕정에 눈이 먼 인간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제야 알겠구나. 마님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이렇게 순수하고 고고한 그 마음에 있었던 것을. 칠복이는 잠든 그녀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일어나 이불로 그녀의 몸을 조심스레 덮어주었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은 칠복이는 발걸음을 돌려 과부의 집을 나섰습니다. 달빛이 그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지요. 그 일이 있고 칠복이는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
한동안 과부의 집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던 이가 한 달이 지나도록 얼굴을 비치지 않자 과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혹시 아프기라도 한 걸까? 과부는 매일 아침 뒤뜰에 나가 장작더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칠보기가 도끼로 정성스레 패어 차곡차곡 쌓아놓은 장작들이 아직도 그대로였지요. 그의 땀방울이 배어있는 듯한 장작 하나하나가 그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면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곧게 피어올랐습니다. 전에는 구멍이나 연기가 새던 굴뚝을 칠보기가 꼼꼼히 황토를 발라 고쳐놓은 덕분이었지요. 칠보기가 아니었다면 이번 겨울도 연기 때문에 고생했을 텐데. 집안 곳곳에 칠보기의 손길이 다 닿았구나. 방 안 한 구석에는 칠보기가 선물한 놀이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생일날 수줍게 건네주던 그의 모습이 떠올라 과부의 입가에 미소가 어렸습니다. 다른 양반들은 화려한 비단이며 값진 폐물로 자신의 마음을 사려 했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고 챙겨주지는 않았지요. 양반네들은 그저 내 얼굴만 보고 하룻밤 희롱거리로 여겼을 뿐인데 칠보기는 달랐지. 내 마음을 헤아려주고 날 진심으로 보살펴 주었지. 저녁이면 과부는 마당에 나와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칠보기가 장작을 패던 자리에 달빛이 고이면 그날 밤 술에 취해 잠들었던 자신을 이불로 덮어주고 갔던 그의 따뜻한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와 생각해보니 그날 밤 나를 건드리지 않고 돌아간 것도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었겠지. 과부의 마음속에서는 칠보기에 대한 그리움이 날로 깊어져 갔습니다. 이제는 밤마다 그의 듬직한 뒷모습을 떠올리며 한숨 짓곤 했지요. 그의 순박한 웃음, 정성스러운 보살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한 인간으로 존중해 주었던 그 마음이 더없이 그리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 달이 지나도 칠보기가 찾아오지 않자 과부는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사또의 관아로 찾아가게 되었지요. 아니, 부인이 어찌 관아까지 오셨소? 이제야 내 마음을 받아주러 온 것이오. 영감마님을 뵈러 온 것이 아니라 관노 칠보기를 찾으러 왔습니다. 뭐라고? 천한 관노 놈을 찾아 이리 오셨단 말이오? 칠보기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걱정이 되어 왔습니다. 허, 이 몸이 있는 관아에 와서 감히 노비 놈을 찾다니 도대체 무슨 연유로 그리 염려하시는 것이오? 바로 그때 칠보기가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칠보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마님, 저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오래도록 발걸음을 하지 않은 것이냐? 요즘 관아 일이 많아 그리 되었습니다. 과부가 돌아간 후 사또는 크게 노했습니다. 이놈, 감히 니놈이 과부와 무슨 사이냐? 사또인 나도 거절하는 과부가 어찌 니 같은 천한 노비를 찾아온단 말이냐? 아니옵니다, 영감마님. 제가 부인의 겨울 준비를 좀 도와드린 것뿐입니다. 좀 도와준 것뿐이라고? 이놈이 아직도 거짓을 고하는구나. 여봐라, 이놈을 당장 매질하라. 사또의 명령에 포졸들이 달려들어 칠보기를 결박했습니다. 매질이 시작되었지만 칠보기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놈 과부를 어찌했느냐? 어서 말하지 못할까? 저는 그저 마님의 지미를 도와드렸을 뿐입니다. 그럴 리가. 과부를 데려오너라. 포졸들이 과부를 끌고 오자 사또가 소리쳤습니다. 이 여인과 정을 통했느냐? 바른 대로 말하라. 그런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마님은 한 점 허물도 없으십니다. 감히 나를 속이려 들다니. 여봐라. 이놈이 실토할 때까지 매질을 멈추지 말라. 포졸들의 매질은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칠보기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는 끝내 과부를 공영에 빠뜨릴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놈, 노비 주제에 이리도 고집이 강하냐? 이번에는 전연을 매질하라. 포졸들이 과부에게도 매질을 시작하자 칠보기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영감마님, 마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십니다. 제발 마님만은. 그렇게도 전연을 아끼느냐? 그렇다면 네가 범한 죄를 인정하고 저 과부년의 집에 드나들며 한 짓거리들을 모두 실토하라. 그저 집 고치는 걸 좀 도와드리고 나무를 패드린 것뿐입니다. 사또는 더욱 분노하며 두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내일 다시 문초를 시작할 것이다. 오늘 밤 잘 생각해 보거라. 감옥에서 칠복이는 의식을 잃은 과부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마님, 이 모든 것이 다 제 불찰입니다. 제가 마님을 사모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고초를 당하시다니. 밤이 깊어지자 칠복이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감옥 지키는 순사들의 순찰 시간을 알고 있었기에 틈을 타 과부를 업고 탈출했습니다. 인근 마을에 있는 절친한 친구의 집으로 향했지요. 마님을 잘 보살펴주게. 누구에게도 마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리지 말아주게. 과부를 안전한 곳에 맡긴 칠복이는 다시 관아로 돌아왔습니다. 자신만 잡히면 과부는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놈 과부년을 어디에 숨겼느냐? 절대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분노한 사또는 더욱 심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칠복이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영감마님, 제 목숨이 다하는 한이 있어도 마님의 행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칠복이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의 충정 어린 마음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흘 밤낮의 매질이 계속되던 때였습니다. 사또 김자홍, 내 죄를 알리라. 갑자기 관아의 문을 부수듯 활짝 열고 들이닥친 선비 한 명과 그 뒤를 따라 수많은 관군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감히 누구냐? 여기가 어디라고? 한양 이판대감의 딸을 욕보이려다 실패하고 이곳으로 도망쳐온 이놈이 또다시 악행을 저지르는구나. 선비의 말에 사또는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한양에서의 일이 여기까지 소문이 난 것인가 의아해 했습니다. 선비는 마저 말을 이었습니다. 그뿐이냐? 이곳에 부임한 후로도 백성들을 괴롭히고 수탈을 일삼았다는 장계가 이어져 왔거늘 그래서 내가 파견되었느니라. 그러하다면 당신은 그렇다. 내가 바로 암행어사 정춘길이다. 그때 옆 동네에 피신해 있던 과부가 억울하게 고초를 받는 칠복이를 어떻게 해서든 구하기 위해 뛰쳐오던 참이었습니다. 암행어사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춘설아, 네가 왜 여기에 있는 것이냐? 오라버니, 네놈이 감히 내 동생까지 용서할 수 없다. 사실 암행어사는 과부 정춘설의 오라비였던 것입니다. 이곳이 고향이 그는 마을 지인들로부터 사또의 그간 악행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고 한양에서 이판대감의 딸을 욕보이려 했던 사또가 이번에는 자신의 동생마저 이토록 괴롭혔다는 사실을 알자 매우 분개했습니다. 잡아라. 이놈을 당장 포박하라. 광운들이 달려들었으나 무예가 뛰어난 사또는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암행어사가 직접 검을 뽑아들었습니다. 내 동생을 괴롭힌 이놈을 그냥 둘 수 없다. 내 손에 죽어라. 치열한 검술 대결 끝에 암행어사의 검이 사또의 어깨와 다리를 베어냈고 결국 사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놈의 죄상이 드러났다. 한양의 이판대감 따님을 욕보이려 한 죄, 관아의 권력을 남용해 백성들을 괴롭힌 죄, 그리고 감히 내 동생을 이토록 모욕한 죄, 모두 능지처참감이다. 포박당한 사또를 보며 과부가 말했습니다. 오라버님, 이자가 저를 이유 없이 괴롭히고 능멸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노 칠복이는 저를 지키려다 이토록 큰 고초를 당했어요. 암행어사 정춘길은 칠복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내 동생을 지키려 이토록 매를 맞았다니 그 마음에 보답을 하겠다. 암행어사는 의원을 불러 칠복이를 치료하게 했습니다. 과부는 밤낮으로 칠복이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지요. 이제야 정신이 드는 것이냐? 마님, 과부는 칠복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려 했다. 나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해준 것은 칠복이 너뿐이었다. 이때 암행어사가 들어왔습니다. 칠보가 너의 충정과 의리에 크게 감동했다. 내 이미 조정에 너의 공을 아뢰어 면천이라는 포상이 내려졌느니라. 이제 너는 더 이상 미천한 관노가 아닌 평민으로 살게 되었다. 소인이 어찌? 그뿐이 아니다. 내 누이가 이리도 너를 원하니 내 동생과의 혼인을 허락하마. 그렇게 칠복이와 과부는 마침내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과부의 방에 호롱불이 밝혀진 첫날 밤, 마님, 이제야 제가 당당히 마님을 사랑한다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칠보가, 아니, 이제는 서방님이라 부르는 게 좋겠군요. 그동안 나를 위해 그토록 힘써주어 고마웠어요. 둘은 달빛 아래서 깊은 사랑을 나누었고
이후로도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진정한 사랑은 신분의 벽도 하늘의 벽도 뛰어넘는다 하였으니 이 이야기야말로 참된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겉으로는 미천해 보이던 노비였지만 그의 진실된 마음은 결국 과부의 마음을 얻고 신분의 벽마저 뛰어넘어 행복을 찾은 것이니까요. 야다마 씨의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시청하시려면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